지나가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 세부적으로 그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선생님들이 혼돈이 오시는 것 같아. 고려 때 이야기를 고려 때 그 편에서 들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연차적으로 쭉 훑어놓으면 요거는 아마 고려 때 이야기가 삼국시대 때 이야기가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도 이거하고는 크게 관계없이 화성 지역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들으셨죠? 모르세요? 저도 몰라요. 이렇게 뒤죽박죽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자료를 보고서 이랬나 싶긴 한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5세기 중반에 고구려가 남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경기만 연안에 있는 산성의 고구려 왕이 배를 타고 와서 올라갔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것이 몇 년도 어떤 왕이냐, 어느 성이냐 딱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400년경에 장수왕이 남진을 시도할 때 경기만 연안에 왔습니다. 독산성은 저 남양을 따라서 그 황구지천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평택 아산만으로해서. 근데 거기는 아니구나. 한 50km는 안 돼도 한 30km를 이 하천 수로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아마도 당성을 올라오지 않았을까. 또 이 5세기에는 이 당성이 존재했을 거예요. 왜? 한성 백제의 지역 토후가 이 성을 축성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당성 그러면 그렇게 돌다 복원한 것을 당성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항성은 어디일까? 정상부에 약 둘레 600여 미터 퇴매식 봉우리를 이렇게 둘러싼 성이 1차 성을 우리가 퇴매식 봉우리를 둘러싼 성이다라고 해요. 이것이 당항성인 거예요. 초기 백제가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살진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성곽은, 마을은 백봉리, 혹자들은 토성이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학자들은 이것이 성곽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고분도 한 7기, 8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고분과 성곽 형식은 그 원주민들이 지역 토우가 살던 어떤 삶의 방편이다. 호환이나 들짐승이나 이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래서 토성이고 또 거기에 이제 그 관리가 죽게 되면 또 무덤을 썼을 것이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성은 어떤 해안을 통제하는 전초 기지라면 배후 삶을 사는 곳은 백곡리 성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당성보다도 홍법사 뒷산 청명산의 청명산성이 역시 이 퇴매식 성이에요. 요거는 꼭 이 세 갈래 우리가 부메랑처럼 생겼는데 산 봉우리가 야트막하게 이렇게 둘러싼 높이는 1m 이하 정도예요. 그 산성이 있는데 그것은 당성은 경기만 내해로 마산수로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물동량이나 동양을 탐색을 했다면 이 청명산성은 당성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우리가 마도 그 건너편에는 조암 장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남양으로 해서 이렇게 쑥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화성호를 완모대수로로 해서 들어오는 그곳을 이 관제하는 토성이 청명산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청명산성이고 어쨌다고 잘 모르잖아요. 당성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왜? 차가 곁까지 지나가면서 여기가 당성이다. 그래서 한성 백제 시기에는 당항성이 이 퇴매식 산성이고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당항성이니 당성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명산성은 이렇게 당항성하고 어떤 견주는 이렇게 우리가 소의 뿔 두 개처럼 이 남양 지역을 견제하는 그런 토성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오래된 성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양감에서 금동관이 발굴이 됐어요. 그거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잖아요. 왕의 지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왕관을 썼다? 왕관이 출토되었다? 그만큼 이 지역이 당시 우리가 당성군 하면은 서신, 남양, 송산 이뿐만이 아니고 평택, 아산만, 연안까지, 수원까지 아우르는 지역이 당성군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좀 후대로 내려오면서 백제가 한강을 뺏기고 그 공주 이쪽으로 그 수도를 천도하면서 고구려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통해서 550년에 1년인가 그때에 백제가 다시 고구려에 빼앗겼던 이 한강 유역을 회복을 해요. 그런데 2년 뒤에 신라에게 또 뺏겨버려요. 나제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자기의 땅을 찾았지만 2년 뒤에 신라에게 빼앗김으로 인해서 600년대 들어서면 신라가 이 한강 이남 따라서
이 남양, 수원, 뭐 시흥, 평택 이 지역을 신라가 차지함으로 인해서 신라는 당나라와 교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빌미 삼아서 나강연합군으로 이렇게 우리 화성 지역, 남양 지역을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한강 이북, 평양 이렇게 함경도 일부까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때에 발해 성국이 우리 한반도 북부 연해주 이 만주 지역에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신라가 나당 연합을 통해서 한반도 평양 이 지역을 저쪽에 약속을 했을 거예요. 당나라에. 그런데 당나라가 욕심을 부리고 백제 지역에는 웅천, 도덕부, 신라 땅에는 신라 왕을 안동 도호부. 그래서 너네가 안동 도호부를 하는 제후가 되라. 그러니까 신라가 더럽게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 봐라. 약속을 안 지키고 나는 대동강 이북을 주려고 했는데 또 고구려 유민들이 발해국을 설립을 하고 이러면서 발해와 통일 신라는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발해가 약 270년 뒤에 이렇게 이제 쇠퇴해서 신라가 지금의 한반도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통일 신라는 원산, 함흥 이 축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세력을 끌어들이고 약 7년간 전쟁을 통해서 당나라를 몰아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돌궐족이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할 수 없어서 당나라는 물러갔다. 이렇게 학자들은 견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구려 유민 중에 고성지 장군이 중앙아시아로 72개국을 진출해서 당나라에 귀의하게, 엎드리게, 항복하게 하는 리역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500년경에 있었던 격동이죠. 자, 여기서 5세기 그러면 400년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가 5세기경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자, 여기 보시면 4세기 전반 남남 대방을 고구려가 축출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말하는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어려서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 교과서에 한사군 이야기가 아주 간명하게 한사군을 두어 썼다. 그것이 우리 한반도 내에 있었다라고는 지금 안 가르쳐요. 그것도 요동 이북 만주 지역을 근데 저 한사군이라는 게 어떤 국가가 아니에요. 지역 제후에게 주는 거예요. 왜? 고구려나 이 한반도 족속이 침탈해 오면 너네가 먼저 싸워 이거예요. 나라를 중립국을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있어도 뭐 60년 이내에 전부 와해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정된 역사관을 가지면
이 고대사가 너무 초라하고 옹색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동북공정 중국 아이들이 한반도는 중국의 복속한 부족 국가였다라는 견해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도 그냥 만주 지역의 어떤 부족의 왕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이 비강을 세우고 유리로 딱 봉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학자들이 접근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중국 고대 사서도 개방을 안 해요. 왜? 연구를 하니까. 그러나 그 동북공정 이전에 이렇게 열어놨던 사서들이 지금 자료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강단사하 일제강점기에 이병도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의 역사 체계를 원래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 이병도의 후손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반도 역사를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들이 자폭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야사학계에서는 중국 사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봐라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러는 실정이에요. 근데 워낙 우리 이 사학계가 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북공정에 대응해서 우리 역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700억이나 썼는데 일본 아이들이 주입한 그거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원도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 평가, 심사하는 사람들이 다 강단사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빨리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 북한 사학에 의해서 남한 이쪽 사학이 질 것 같아요. 그런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우려이기는 하지만 자꾸 딴소리를 안 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광개토와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미친놈들이야. 자, 제가 10년 전에 몽골에 갔어요. 그래서 그 몽골에 좀 뭐 박사학위도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광개토 대왕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조상이래. 박대진의 조상이 아니고 자기네 조상이래.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그거는 그릇된 얘기가 아니야. 걔네들도 고구려 역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수용하는 각도가 강건이한 거. 근데 우리는 고려 조선 시기에 봉건 제도 하에서 그렇게 인식을 해왔기 때문에 내 나라 왕을 따르는 백성만, 내 나라 왕이 다스리는 영토만 우리나라라는 개념을 갖게 돼요. 그게 봉건주의. 더 크게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조선에는 그렇게 돼서 왔고 이제 민주주의 우리 현재에 이르잖아요. 근데 지금도 어떤 확장된 개념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크게 우리가 큰 국가 민족이 되려면 좀 강력화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들이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40만이 들어왔는데 20만은 여로 가고 20만은 야로 가면 정치 때마다 장난질 한다니 그런 우려까지 하더라고요. 이 당에 갔다가 저 당에 갔다가 뭐 그뿐만이 아니라 종교단체도 확 들어갔다가 뭐 이쪽으로 갔다가 지금 심각한데 이게 아직 뭐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자, 고구려 고국 원왕 백제군 전투중 전사 371년 4세기 후반이죠. 대방, 지금의 황해도 지역을 대방이라고 했어요. 백제 전성기 교역 장악과 영토 확대, 요 시기는 이제 근초고왕, 근수고왕, 평안도 일대까지 백제가 장악을 한 거예요. 4세기 전후에 고구려는 북쪽으로 집중을 하고 수나라가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장수왕 때에 남진을 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 소스리망, 고국 양왕 이때 국력을 배양하고 광개토왕과 이때 백제를 이제 남진을 하면서 한강 유역을 관미성, 임진강에 있어요. 아단성, 이게 아차산성, 한강 뒤에 있죠. 중곡동. 왜 58성, 700촌을 확보하고 백제의 도성, 한성, 몽촌, 풍납 이쪽을 격파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백제가 공주로 이렇게 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신왕을 굴복시키고 아신왕의 동생과 대신 11명을 인질로 여기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겠죠. 최소한만 남기고 장수왕 남진 정책은 427년에 시작이 되었고 국내성을 평양으로 천도했고 근데 요즘 학자들은 국내성, 평양이 지금 산동과 요동반도 이쯤에 있었어. 이렇게 그 지역에 평양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그리고 427년 백제 개로왕은 고구려와 긴장 관계를 타개하기 위해서 위나라, 북쪽, 이제 이 위나라도 그렇게 갈려요. 위나라 두 개로. 그래서 북쪽 위나라에 고구려와 이렇게 이웃한 나라를 통해서 고구려를 좀 이렇게 압박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고구려가 아까 아버네 이들이 그러니까 서해를 장악해가지고 백제가 그 북위로 나가는 것을 막게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 남북조 세력과 대등한 국력을 동아시아의 한 축으로 행사했다라는 거죠. 장수왕 3만군이 백제 한성 서울을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아차산에서 개로왕을 참수하고 한성, 풍납, 몽촌, 고구려군이 진주를 하고 한강을 이남을 장악한 거죠. 성과 고루를 구축하고 아차산, 용마산, 수락산, 망우산, 연천 지금 뭐 포천, 남양주 그러니까 한강, 북한강 수계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고구려가 장악을 했다라는 얘기 같아요. 당포성도 임진강 수계에 있어요.
한강이나 고구려 유적으로는 이제 충북 중원 고구려비 청원 남성벌 성체 이런 거는 고구려 유적인데 내륙에 있잖아요. 백자 쪽에 있지 않고 이것은 남한강 유역을 장악을 했다는 얘기인데 멸망 단계의 백제보다는 남한강 수계의 신라가 그 태백산을 조령을 넘어오는 그것을 통제한 의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화성에는 매홀 수원 쪽 동탄 수원 이쪽을 매홀군이라고 했어요. 그 진영이 고구려의 진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성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고구려에 편제되었던 지역이다. 매홀, 원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남해안반도 쪽은 원암국이에요. 우정 조암 반도는 뭐라고 그랬죠? 무슨 국이라고 그랬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여기는 원한 상외 뭐라고요? 상외국 그렇죠. 상외국. 이렇게 저가 좀 이렇게 좀 가끔 이런 버벅거립니다. 상외국. 그리고 소속 쌓고 대속 쌓고 얘기했죠. 근데 너무 덥네요. 에어컨이 안 틀어졌나 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이 지명은 홀자는 물을 뜻하는 거예요. 물. 그래서 요 매월에서 수원, 수성, 물숫자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세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남양만에 어느 나라가 장악을 하고 당황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4, 5세기 미약한 국력의 신라 백제는 고구려가 남진을 하면서 어느 나라를 때리면 둘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에 대응을 하고 또 고구려가 수나라하고 위나라하고 이렇게 다툴 때는 두 나라가 고구려 똥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가 땅이 커도 지금처럼 합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이었던 거죠. 한반도 내에 있는 나라면 형제국처럼 이렇게 잘 친화돼야 하는데 어디 그런가요? 자기네 나라가 주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옆집이야 자유사역을 말고 그냥 밟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고구려의 위험을 백제 신라가 공동된 우호 관계를 갖고 또 어느 때는 백제가 신라를 때리면 신라는 고구려에 와서 엎드리는 우리 좀 도와달라. 백제 무령왕 성왕 시기의 정치적 안정을 회복을 하죠. 백제가 이제 한성에서 쫓겨내려가지고 그래도 좀 다소 안정된 시기라는 거죠. 신라는 지증왕 법통왕 진흥왕 때 신라 백제 연합해서 고구려 장악의 한강 유역을 수백을 하죠. 551년에 한강 유역을 백제가 다시 이제 되찾아요. 고구려는 자꾸 이제 수나라의 침탈에 의해서 대항하다 보니까 여기를 세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연구가에 의하면 고구려가 자꾸 한반도가 남진한 것은 가야에 있다가 관심도가 그 김해 지역에 철이 생산이 된 것을 장악하기 위해서 한반도로 남진을 한다. 요 당성에서도 철괴가 발굴이 되었어요. 철 덩어리가.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도끼가 필요해, 낫이 필요해 그러면 가게 가서 사오지만 당시에는 전장, 현장에서 철을 녹여서 두드려서 대장 단위가 만들어 쓰는 게 무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철을 갖고 다니는. 그런데 553년 신라 진흥왕 때 백제의 땅 한강 하류 지역을 신라가 싹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로서는 신라하고 이렇게 친교를 하고 너무 믿었던 탓이기도 하고 고구려와 싸우면서 너무 힘을 빼지 않았을까. 백제 성왕 때 태자 성왕의 아들 창이 백제国 회복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요. 태자가. 그런데 성과 없는 태자가 공경에 처하자 돕기에 나선 성왕마저 신라군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을 계기로 백제가 신라에게 밟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신라의 한강유역 장악으로 인해서 신라가 우리 수원, 화성, 남양 지역을 통해서 당나라와 한반도의 힘을 통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도의 학사, 야, 너네 문화를 우리나라에 좀 진흥을 시켜줄 학자들을 보내줘. 본격적으로. 그래서 경덕왕 때 당은군이라 하고 구주 오소경으로 9개 주와 5개의 서울을 두는 중국 편제의 행정구역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신라는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뭐 이런 거를 건립을 하고 전량 요충지를 축성을 하고 백제 고구려가 쓰던 성곽을 보수 방편. 그로 인해서 당항성으로 불렸던 당성이 고구려가 장악을 했고 고구려가 사용했던 당성을 신라가 크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당성 테두리만큼. 그리고 거기 가면 연못도 파고 그렇게. 이때에 우리 당성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당성을 운영한 확장하는 목적이 뭐예요? 당나라죠. 당나라 세력을 맞아들이고 당나라로 갈 수 있는 진출로가 당성이라는 거죠. 자, 최치원이는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그리고 신라에 와서, 그러니까 우리 개념은 당의 소급 개념이었던 우리 신라도 물론 당과 신라가 전쟁을 해서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었지만은 유학을 간 거죠. 당나라. 그런데 고려 말에 목은 이색 선생 역시 당나라에서 과거를 합격해서 고려에 왔어요. 그래서 목은 이색 선생이 고려 사문이라 해서 그 고려를 이끄는 큰 학자로. 그래서 목은 이색 선생과 정도전은 정치 무대에서 만났지만 목은 선생을 스승 개념으로 이렇게 모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목은 선생이 육로로 당연히 갔을 수도 있어요. 고려 때니까 100길로도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목은 이색 선생이 이 남양 지역, 당성 지역을 무대로 한 시가를 남겼다는 거예요. 시를 짓고 뭐 남양 사람